그날 아침 한 나라가 생중계로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13조.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국, 오늘 굴복한다. 모두가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회의장 공기는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침묵했죠. 패배를 인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작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USB 하나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카메라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국 협상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초강대국이 떨기 시작한 걸까요? 48시간 뒤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반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었다. 무대는 회의실, 관객은 전 세계, 그리고 희생양은 한국이었다. 그날 새벽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다. 나는 독일 본사에서 날아온 긴급 지시를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세바스찬, 한국으로 가. 한미 방위비 협상을 CNN이 생중계한단다. 외교 협상을 생중계한다고? 그건 외교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반도의 불빛이 보였을 때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다. 엑성유션. 하지만 총이 아닌 숫자로 사람을 베는 시대였다. 새벽 4시. 서울 외교부 앞에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삼각대들이 늘어서 있고 조명은 달빛보다도 차가웠다. 누군가는 커피를 쏟았고 누군가는 기자증을 손에 쥔 채 떨고 있었다. 이날이 아시아 동맹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누군가 내 옆에서 중얼거렸다. 한국은 오늘 무릎 꿇을 거야. 미국이 생중계로 무너뜨릴 거라고.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보다 무거웠다. 정문이 열렸다. 외교부라는 표지판이 하얀 조명에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내 앞엔 프레스라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NHK, BBC, CNN, CCTV, 알자지라. 모든 카메라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한국 대표단 출입문. 5시. 회의장 문이 열렸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들어왔다. 선두에는 브래들리 핸더슨,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하버드 로스쿨 출신,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남자. 그의 손끝에서부터 냉기가 흘러나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스터 박. 그 말 속엔 이미 결론이 들어있었다. 오늘의 승자는 나다.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중 한 남자, 박형준 외교부 북미국장. 그의 손에는 어린아이가 만든 듯한 별자리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그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떨림이었다. 브래들리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CNN과 BBC의 자막이 동시에 번쩍였다. 역사적 협상 LIVE 한국, 운명의 선택.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새로운 장이란 말은 굴복의 장을 뜻한다는 걸. 5시 30분. 카메라 12대가 불을 켰다. 실시간 자막 시청자 수 2억 명 돌파. 지구의 반이 이 회의실을 보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국가의 체면이 되는 순간이었다. 브래들리가 자료를 띄웠다. 붉은색 북한, 노란색 중국, 파란색 한국.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기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이어서 숫자를 던졌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8,500명. 그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연간 15조 원. 하지만 한국의 부담은 고작 1조 2천억, 전체의 8%도 안 됩니다. 그때 일본 기자가 내 귀에 속삭였다. 우린 75%네. 한국은 이번에 끝났어. 순간 회의장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다. 한국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숫자는 감정이 없었고 그게 더 잔인했다. 브래들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13조 원 요구안. 이건 한국 GDP의 0.5%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명품보다 쌉니다.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다. 세계가 한 나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박형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반사된 조명 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그는 천천히 손에 쥔 별자리 목걸이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국방부에서 온 한 여성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최성원 실장.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준비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그 말이 내 귀에 이상하게 울렸다. 이미 돌아가신 참전용사가 도와줬다고. 카메라가 천천히 그 USB를 비췄다. 빨간 조명이 반짝였다. 나는 직감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70년의 기억이 잠들어 있다는 걸. 그날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역사가 깨어났다. 저는 그날 웃음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13조요? 명품 소비보다 싸네요. 미국 측 보좌관의 한마디에 회의장이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뒤 기자들도 웃었죠. 프랑스 특파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끝났어. 그 웃음이 박형준 국장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조롱이었죠. 브래들리 핸더슨은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승리의 맛을 음미하듯이요. 그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형준이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잠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국장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그 말투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죠. 박형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눈보라였습니다. 흑백 영상 속 얼어붙은 전장. 장진호. 그곳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군 군복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덮고 있던 건 한국군의 방한복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박형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어요. 오직 확신만이 있었죠. 브래들리 핸더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화면에 박혔죠.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청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조지 핸더슨. 1등병. 그의 얼굴은 동상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신 할아버지 아닙니까?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브래들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죠. 펜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음 장면. 한 한국군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최성원 중사. 그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손톱 밑이 검게 썩어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형준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추운이 미국 친구들부터 덮어줘야겠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었죠. 우리 방한복 주고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들에겐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죠. 조롱도 오만함도 모두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에서 벗어나려 했죠. 하지만 렌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NN 긴급 속보. 핸더슨 일병, 74년 전 한국군에 의해 구조.
생존자 증언 확보.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웠죠. 한국이 우릴 구했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13조. 그들은 목숨을 줬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100만, 200만, 500만. 박형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총성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기억마저 계산서로 바꾸려 하십니까? 브래들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최성원 중사는 그날 밤 동상으로 두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형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킨 동맹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피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멈추고 기억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증거로 말하지 않았어요. 희생으로 말했죠. 70년의 침묵이 단 한 문장으로 깨어났습니다. 팩트가 울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세상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침묵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2분 뒤 박형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3조라 하셨죠?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산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용산, 평택, 군산, 오산. 미군 기지들의 항공 사진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밑에 숫자가 떴습니다. 74년 누적 토지 임대료 1238조 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형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이라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74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도별, 기지별로 정리된 표가 쏟아졌죠. 용산 기지, 서울 한복판. 연 평균 시세 평당 5천만 원. 74년이면.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동맹이라서. 박형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센트럴파크도 74년 공짜로 빌려주시겠습니까? 순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문장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238조? 이건 청구서야 협상이 아니라. CNN 앵커가 급히 자막을 띄웠습니다. 한국 74년간 미군 기지 무상 제공. 환상가 1238조.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짜로 썼다고? 이게 동맹이야 착취지. 브래들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거렸죠. 하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박형준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평택 기지 확장 비용 10조 원. 전액 한국 부담. 군산 기지 유지비 연 2조 원. 74년이면. 숫자가 총알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위협입니까? 박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성원 중사의 손녀 최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제 할아버지 최성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년 전 장진호에서 미군을 구하고 두 손가락을 잃으셨죠. 평생 연금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젊은 군인의 모습. 그의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맹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지키는 거라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피값을 돈으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브래들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제국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박형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1238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그가 최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존중입니다. 동맹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전 세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트위터가 마비됐습니다. 검색어 1위 존중.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돈을 계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무게를 증명했죠. 숫자가 정의의 언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눈물이 국가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 기폭제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후 3시. 최지연이 퇴장한 뒤 회의장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브래들리 핸더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죠. 오히려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동맹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13조 아니면. 그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죠. 철수라고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CNN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한미동맹 붕괴 위기. BBC도 속보를 띄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발언, 역사적 위협.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원화 환율 1,400원 돌파. 코스피 2000선 붕괴. 삼성전자 마이너스 8%. 돈이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국제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모두 박형준을 향했죠. 한국의 반응은? 철수 발언에 대한 입장은? 하지만 박형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브래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함이 흘렀죠. 그 침묵이 오히려 브래들리를 흔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철수라고 했습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조급함이었죠. 박형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유가 회의장을 더 긴장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요. 브래들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박형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박형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브래들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사라천. 20년 경력의 한영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 내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라, 그건.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겁쟁이야. 조금만 압박하면 무릎 꿇을 거야.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동맹, 그냥 비즈니스야. 감정 섞지 마. 13조 받아내고 끝내자고.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고. 녹음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회의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췄죠.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공개할 권한이. 사라 천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적인 모욕은 괜찮고 공개된 진실은 안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간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언어가 모욕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측 참모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죠. 외신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심지어 미국 측 보좌관 몇몇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 협상 대표 한국 모욕 발언 녹음 공개. 전 세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동맹국 대하는 태도야? 브래들리 사퇴해야 한다. 한국에 사과하라. 브래들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박형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가 브래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을 계속할지 말지를요. 그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통역되는 순간을요. 언어는 달랐지만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존중. 모욕이 진실로 되갚아지는 순간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이 아닌 품격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망치 한 자루가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후 5시. 녹음기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박형준이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한 곳을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교실이었습니다.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 벽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한 백발의 교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기계공고 교사 최원석입니다. 그의 손엔 낡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반들거렸죠. 이 망치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브래들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무슨... 박형준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최원석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망치가 뭘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3명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항공방산연구소 김동현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특수부품팀 박서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개발부 최재혁입니다. 그들의 뒤로 거대한 공장이 보였습니다. 불꽃이 튀고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김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F-35 전투기 아십니까?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그 전투기 핵심 부품의 83%가 한국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83%? 미국 측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서진이 화면에 도면을 띄웠습니다. 레이더 디스플레이 패널 삼성, 조종석 계기판 LG, 엔진 냉각 시스템 한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재혁이 덧붙였습니다. 이 부품들 없으면 F-35는 날 수 없습니다. 한 대도요. 브래들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최원석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들 제 제자들입니다. 그가 망치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이 망치로 첫 수업을 했죠. 너희 손으로 세상을 만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하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뜨거워졌죠. 화면 아래쪽에서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18쯤 돼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3학년 이준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배달 기사예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부품이 하늘을 납니다. 소년이 작은 금속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선반으로 깎은 냉각 파이프입니다.
오차 0.01mm. 이게 전투기 심장을 식혀줍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제 손끝은 세계 최고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측 참모였어요. 최원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그가 망치를 화면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망치가 노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망치로 키운 아이들이 미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자부심의 수업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래들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형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83%. 이게 한국입니다.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13조를 요구하시기 전에 누가 누구를 지키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노쇠한 망치가 스텔스 전투기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비유는 없었죠. 세계는 한국의 공장을 봤지만 저는 그들의 영혼을 봤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목소리가 국가의 심장처럼 울렸습니다.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CNN 자막이 떴습니다. F-35 한국 없인 날 수 없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한국이 미국을 지킨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의존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7시. 망치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브래들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좋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13조 아니면 우린 떠납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습니다. 최종 결정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죠. 박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도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리죠. 브래들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블랙아웃 코리아 72시간 시나리오. 만약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72시간만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형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태평양이 펼쳐졌죠. 첫 24시간. 지도 위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F-35 생산 라인 전면 중단. 1일 손실액 27억 달러. 브래들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48시간. 더 많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주일 미군 통신망 마비. 오키나와 기지 레이더 시스템 정지. 미국 측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태평양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태평양 전력 60% 감소. 인도- 태평양 사령부 작전 능력 상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형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펜타곤입니다. 2년 전 내부 보고서죠.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공개 자료입니다. 미 의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람 가능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자료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한국산 반도체가 우리 무기를 작동시킵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우리 통신을 유지시키죠. 에이브럼스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13조. 그건 한국이 우리에게 청구해야 할 금액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형준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3개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녹음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한국을 너무 압박하지 마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면 끝이다. 우리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이. 비용? 한국을 잃는 게 진짜 비용이다. 녹음이 멈췄습니다. 브래들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백악관, 한국 압박 우려 내부 녹음 공개. BBC도 따라붙었습니다. 미국, 한국 의존도 심각. 태평양 전략 위기.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13조. 한국이 청구해야 한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으로 했죠. 박형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브래들리 대표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신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누구 없이 못 사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래들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준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고 합니다. 단 동등하게요. 그 말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13조의 협박이 1000조의 공포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에서 빛이 꺼질 때마다 제국의 오만이 무너졌죠. 데이터의 침묵이 총성보다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세계를 재가동시켰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관찰할 게 없었어요. 저는 힘의 동맹이 지식의 동맹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어였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존중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존중이 무기가 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오후 9시. 백악관 녹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박형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3조라 하셨죠?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항복인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박형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계산서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4명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각 그룹의 회장들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성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LG 회장이 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도 중단합니다. SK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통신 부품과 소재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현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방산 부품 공급 즉시 중단 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총알처럼 날아왔습니다. 미국 측 기자들이 동시에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경제 핵폭탄이다. 한국이 공급망 전쟁을 선언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죠. 브래들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위협이야. 명백한 위협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형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를 동맹으로 볼 것인지 소비자로 볼 것인지. 그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CNN 화면에 실시간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승리 확률 97%.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이겼다. 브래들리 사임해야 한다. 역사가 바뀌고 있다. BBC 앵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작은 나라가 초강 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브래들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 카카.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브래들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시작된 박수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미국 측 참모 일부도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였습니다. 박형준이 브래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갑시다. 동등하게요. 브래들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CNN 자막이 떴습니다. 한미동맹, 새로운 시대 열다. BBC도 속보를 띄웠습니다. 존중의 승리 한국, 역사를 다시 쓰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어요. 저는 그날을 목격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싸움이 존중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품격이었죠. 13조가 굴복을 강요했지만 자존심이 답했습니다. 그날 초강대국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지켰어요. 망치를 든 교사가, 배달기사의 아들이, 74년 전 희생한 병사가 함께 이긴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세계는 조용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라는 교과서를요. 그날 존중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가 세상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전쟁이 끝나고 미래가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같은 회의장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형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3조로 싸우지 말고 13조로 미래를 만듭시다. 화면에 새로운 제안이 떴습니다. 한미기술동맹 이정표 총 33조 원 공동투자.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5조. 우주방위 시스템 3조. 사이버 보안센터 2조. 미래 인재 교류 3조.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공동 투자라고 하셨습니까?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16조 5천억, 미국 16조 5천억. 정확히 반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미국 측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잖아. 박형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린 파트너입니다. 브래들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동맹을 시작합시다.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그 악수를 봤습니다. CNN 자막이 떴습니다. 역사적 순간 한미 33조 공동투자 합의. BBC도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모델 21세기 동맹의 표준되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5억 명. 전 세계 인구의 15분의 1이 이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타자를 쳤습니다. 오늘 세상이 바뀌었다. 오후 3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박형준과 브래들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같은 높이의 연단이었어요. 더 이상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한미기술동맹협정에 서명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이 완료되는 순간 환호가 터졌습니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였습니다.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은 21세기 외교의 미래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모든 동맹 협상은 한국 모델을 따를 것입니다. 영국 대표도 박수를 쳤습니다. 존중과 평등.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미국 의회도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타자를 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는 역사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밑줄은 한국이 그었다. 밤 11시. 박형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엔 별자리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뉴스 봤어. 온 세상이 아빠 얘기하더라. 박형준이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 오늘 이겼지?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겼단다. 서연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별들처럼 빛났어?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처럼 빛났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은하가 되듯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빛을 만들었다. 며칠 뒤 제 기사가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48시간의 기적 한국이 세상에 가르친 것.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독일 기자 세바스찬 크레인이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동맹의 부담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세계의 스승이 되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0만, 2000만, 50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쳤다. 존중이 힘이다. 이것이 진짜 외교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어요. 저는 그날을 13조의 전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혁명이었고 지식의 반란이었으며 인간의 자존심이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사라지고 신뢰가 남았습니다. 강대국이 존중을 배웠고 작은 나라가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별자리 목걸이가 빛날 때 대한민국은 은하가 되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비춥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들의 자존은 우주만큼 크다. 세바스찬 크레인 48시간의 기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막 시작됐습니다.